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사자성어,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소를 짓는 데는 17개의 근육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찡그리는 데에는 43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찡그릴수록 얼굴 근육도 많이 움직여야 하고 그만큼 주름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의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기분상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많이 웃으면 상대도 나도 기분이 좋아져서 더 젊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하루 다소 여러 번 웃어서 더 많이 젊어지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구로구 광덕안정한의원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몸에서 갑자기 뭔가 가려운 증상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긁다 보면 피부를 봤을 때 약간 팽진처럼 볼록하게 올라오는 두드러기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좀 가렵기도 하고 긁다 보면 좀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 두드러기가 그럼 어떤 질환인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두드러기는 이제 피부나 점막의 혈관의 투과성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면서 이제 혈액의 혈장 성분이 뭐 조직이나 이런 데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 배출이 돼서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가 약간 붉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붉지 않고 그냥 흰색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결국 올라와서 이제 부풀어서 팽진 형태를 유지하는 거를 이제 보통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드러기는 잠깐 올라오고 조금 있으면 다시 꺼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한 6주 정도, 6주 내로 반복을 하면 급성 두드러기 아니면 6주 이상에서 뭐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까지 가는 거는 이제 만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진짜 가끔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거나 빨개지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네.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과연 음식인지 아니면 다른 영양인지는 구분하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급성 두드러기 한 50%, 만성 두드러기는 한 70% 정도가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네. 전체 환자의 이제 극히 일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급성 두드러기는 이제 뭐 약물, 음식물 이런 게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만성 두드러기는 뭐 1년 정도 지속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게 특발성으로 원인이 되는지는 크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부 원인이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물리적 자극, 이렇게 손으로 자극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에 노출이 된다든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압박한다 아니면 차가운에 닿았다 아니면 차가운 음식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약재들 저희가 보통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도 두드러기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마약성 진통제 아니면 아스피린 뭐 쉽게 먹는 비타민, 인슐린 이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식품이나 식품 첨가제들도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뭐 아조색소, 뭐 살리실산, 구연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두드러기가 많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음식도 뭐 유명한 음식들 중에 뭐 땅콩이라든지 뭐 복숭아, 토마토, 돼지고기, 뭐 초콜릿, 치즈 이런 음식들도 약간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흡입성 항원이라든지 감염, 임신도 유발되기도 하고 두드러기 말고 다른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유발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신성 질환으로는 뭐 당뇨, 갑상선 기능 한증증, 그 다음에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만 해도 원인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거 한 가지라고 이렇게 네. 구분해내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뭐 특정 짓기가 어렵고 그래서 치료 면에서도 살짝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네. 몸무게 변화 아니면 새집 증후군 이런 것들도 이제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앞에 뭐 음식 같은 게 원인이 된다고 하긴 했는데 네. 성인은 실제로 음식을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음식들이 두드러기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2세 미만의 소아들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기 네. 때문에 음식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막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게 알레르기의 어떤 증상이라고 두드러기를 정의해도 되는 건가요? 뭐 정의까지는 할 수는 없고 알레르기도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한 가지 그 방법 그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두드러기가 났을 때 구체적으로 증상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드러기는 우선 이제 뭐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그렇게 긁었을 때 급격하게 이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얗게 부풀어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금세 또 가라앉아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고 다시 또 다른 자리에 생기고 다른 데를 또 긁게 되고 이런 거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하게 되면서 두드러기는 보통 뭐 하루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 사이에 사라지는데 뭐 두드러기 혈관염이나 구진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네. 하루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몸속에 체온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콜린성 두드러기는 일단 크기가 원래 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동전 크기의 큰 게 아니라 좁쌀만한 크기로 엄청 여러 군데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뭐 피부만 이렇게 뭐 생기는 게 아니라 눈이 붓는다든지 입술이 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혈관 부종이 동반된 경우고 이제 소화기 쪽으로 부종이 동반되게 되면 뭐 약간 소화가 안 된다든지 더부룩하다 아니면 울렁거림, 메스껍다 갑자기 토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호흡기 쪽으로 동반을 하게 되면 이 기도가 약간 막히게 되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약간 쉰다든지 그러한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러기는 뭐 피부에 나타날 수도 있고 혈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소화기, 호흡기 이렇게 몸 전신에 여러 부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두드러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네. 3-4시간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6주 이상 지속된다는 건 같은 부위에 자꾸 지속적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아 이게 좀 내가 두드러기 증상을 좀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드러기 자체가 원래 여기에 뭐 한 3-4시간 있다가 가라앉고 또 여기에 또 3-4시간 있다가 다른 가라앉고 부위에.
계속 여러 군데로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만성인 경우에 여러 군데로 발생을 하긴 하는데 약간 그런 특정 부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 팔에만 이런 식으로 생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이제 뭐 두드러기가 올랐다 가라앉았다 이런 거를 너무 장기간 반복하면 이제 병원 가서 두드러기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네. 사실 피부에 뭐가 자주 나는 것들, 뭐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뾰루지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럼 네. 내가 두드러기구나라고 정확히 진단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두드러기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임상적인 증상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형태들 네. 뭐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왔는데 붉거나 힐 수도 있고 그게 3-4시간 만에 가라앉는다 이런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을 보통 두드러기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진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검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백혈구 분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혈침 속도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산구 이런 게 증가가 되면 뭐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혈침 속도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혈침 속도가 이제 증가되면 체내에 있는 염증 반응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했을 때 혈침 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신으로 염증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이 호산구라는 건 어떤 건가요? 호상구 이런 거는 이제 좋을 호, 산기를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예, 뭐 호염기구, 호상구 이런 게 있는데 뭐 백혈구나 안에 있는 그런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알레르기성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청총 IgE 검사를 하기도 하고 만성 두드러기의 약 7% 정도는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기도 하니까 뭐 갑상선 기능 검사나 자가항체 및 해기학 영상 검사로 갑상선염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비형 간염이나 접련성 단핵구증의 감염이 있는 경우도 두드러기가 잘 생기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랑 간염 항원 검사가 뭐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들도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라고 해서 병원 가서 굳이 바로 검사하실 필요는 없고 네. 우선 급성인 경우는 그냥 6주 정도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6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가렵거나 가려워서 내가 이걸 너무 버티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약을 처방받아도 되지만 네.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두드러기라면 뭐 일주일, 10일 정도는 집에서 그냥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런 반응 말고 피부 반응 알레르기 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경우는 뭐 피부 이런 반응에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네. 소아인 경우는 잘 나오기도 하니까 어린 경우는 뭐 그런 두드러기 반응이 있을 때 이게 알레르기면 조심을 해야 되니까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진통 소염제나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뭐 두드러기는 너무 뭐 여기저기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이 쉽기도 하고 해서 항상 이런 게 두드러기구나 이 정도 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를 사실 받으러 가기가 좀 낫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알면 조금 더 내가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두드러기가 의심됐을 때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나요? 일단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둬도 괜찮긴 한데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나 10일 지나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고 그렇게 했을 때 원인이 뭔지 네. 그 주변에 뭐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괜찮고 네. 우선은 1차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없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괜찮고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약한 최소 용량의 항히스타민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두드러기는 이렇게
약물을 계속 먹으면서 그게 생기지만 않으면 제가 음. 긁지만 않게 되면 다시 안 올라와서 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두드러기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알레르기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요. 네. 좀 특징적인 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엄청 유명한 건데 피부 네. 묘기증이나 피부 그림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피부나 이런 데 손가락으로 긋거나 뭐 서랍자 이런 걸로 그었을 때 딱 그은 정도만 빨갛게 올라오고 네. 그게 이제 수분 이내에 가라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피부가 멀쩡하다면 긁어도 사실 그런 게 잘 올라오지 않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는 올라오고 이런 거를 피부 묘기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한랭 두드러기라고 해서 뭐 한랭이라는 것 자체가 차갑다는 얘기니까 피부에 뭐 얼음이라든지 차가운 물을 얹고 이제 한 4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두드러기가 올라오게 되면 이런 거는 한랭 두드러기라고 부르고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한랭 두드러기와는 반대로 약간 열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운 방에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뭐 자전거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시켜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더운 물로 샤워를 해보거나 아니면 목욕탕 같은 데 오래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발적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운동으로 두드러기가 유발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벌레들이나 뭐 벌 이런 거의 독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급성적으로 두드러기를 유발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급성으로 유발하기도 하고 호흡기가 붓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가을에 벌초하거나 이럴 때도 네. 사람들이 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하는데 벌에 쏘이는 게 엄청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벌에 쏘인 부분만 살짝 붓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흡기가 부어버리면 그거를 대처를 안 해주면 호흡기 부족 이제 호흡 곤란으로 네. 이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우도 뭐 응급 키트를 준비해서 가서 이제 벌초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한방에서는 그럼 두드러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한의학적으로 두드러기는 은진이라고 부르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은진을 비장의 문제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은진이라는 게 은은하다. 예, 진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팽진 그런 건데 네.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증상처럼 뭐 네. 가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붉게 올라오고 하얗게 올라오고 그리고 뭐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게 올라올 때 뭐 네. 풍, 열, 습 이런 걸 겸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 밖에 체질적 결함이나 음식, 기생충, 칠정 등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인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뭐 음식인지 아니면 칠정인지 뭐 열인지 습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붉게 많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열, 화 그리고 안에 열독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하얗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숲, 수독 이런 게 주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드러기 자체는 뭐 한의학에서는 뭐 1년 4계절 및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병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약간 건조한 봄, 가을, 겨울 네. 이럴 때 많이 발병되기도 하고 인체 여러 부위에 발병되기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뭐 이렇게 두경부나 이제 사지에 제일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나 소화기 이런 장부에까지 침범되기도 하고 크기 자체는 이제 네. 동전 크기만한 것들도 있고 진짜 작은 거는 좁쌀 크기, 진짜 큰 거는 손바닥 크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두드러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들을 보고 아 이게 두드러기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인 경우는 약간 뭐 지내보는 것도 괜찮고 만성은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놔두면 저희가 계속 가렵기 때문에 계속 긁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손톱 속에 이 안 좋은 뭐 병균이나 세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손톱으로 해서 긁다가 뭐 피가 나기도 하고 닦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감염성, 염증성 질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질환이든지 치료를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적으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저희는 이제 원인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따라 이제 치법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풍한증, 뭐 풍한이라는 게 뭐 바람과 찬 것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두드러기가 이제 뭐 빛깔이 없거나 연하기도 하고 바람이나 찬 기운을 받으면 더 심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따뜻하게 해주면 두드러기가 오히려 완화가 되기도 해요. 네. 차가운 것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원인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것들을 데워주면 오히려 약간 완화가 돼서 치료법도 온경산한 해표라고 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한기를 퍼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풍열증 같은 경우는 뭐 자결감이라든지 심한 가려움이 있고 색이 붉고 따뜻한 기운이 닿았을 때 오히려 더 심해지고 이런 경우는 아이스팩이라든지 시원한 물을 닿았을 때는 오히려 증상들이 이제 완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소풍청열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뭐 풍의 기운을 퍼뜨리고 열을 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장습혈증 같은 경우는 네. 위장장애를 동반하기도 하고 뭐 혀가 붉으면서 약간 태가 읽고 이제 노랗거든요, 혀가. 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습혈을 대변으로 배출시키기도 하고 땀으로 배출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혈 부족증 같은 경우는 뭐 네.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기혈이 부족하다, 힘이 빠진다. 뭐 체력이 약하다.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뭐 얼굴이 하얗다, 사지가 무력하다,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드러기를 동반했을 때는 이제 기혈을 보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어증 같은 경우는 이제 표어라는 게 이 겉에가 화하기 때문에 땅구멍이 열리고 이 땀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땅구멍을 닫아주고 이제 기를 네. 보기를 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음어화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이 화하게 되면 이제 열기가 이렇게 위로 점점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 열기가 올라올 때는 특히나 이제 밤에 더 증상이 심할 수 있어요. 밤에 증상이 심하고 아니면 뭐 입이 마른다든지 뭐 땀이 조금 난다든지 얼굴이 약간 붉게 된다든지 아니면 손발에 번열을 동반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자음 강화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네. 네, 심음어애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이라는 게 심장인데 한방에서는 심장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정신적 이렇게 칠정 이런 걸 많이 의미하기 때문에 뭐 두근거림이라든지 불면증, 건망증 이런 거를 동반하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해줘야 이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두드러기는 이제 보통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두드러기 혈관염 같은 경우는 자색의 이런 반점을 이제 그 흔적으로 남기기도 하고 색소 침착 이런 걸 남길 수도 있어서 네. 항상 더 치료를 잘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벌에 쏘인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두드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부종을 동반했을 때 호흡기 쪽으로 동반하면 호흡 곤란이 온다고 했잖아요. 심한 경우는 두드러기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혈관에 부종이 생겨서 호흡 곤란이 오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알레르기성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그리고 네. 또 내 몸이 어쨌든 뭐 위장이 되었든 아니면 전체적인 체력이 되었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두드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네, 좀 기준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드러기 자체가 원인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을 그 뭐 평상시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안 하시면 되고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뭐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항상 삭히기보다는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가는 음식이라든지 네. 술을 약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렵다고 해서 많이 긁는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또 안 좋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열로 인한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열로 인한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너무 가한 열들은 없애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찜질방을 자주 간다든지 아. 집에서 따뜻하게 뭐 찜질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평상시에 두드러기가 많이 생기는데도 그냥 모르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샤워할 때 물을 엄청 뜨겁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뭐가 일어나진 않지만 네. 약간 뭐랄까요, 좀 이렇게 벌게질 정도로 어.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네. 이게 두드러기가 따로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은데 음. 이게 피부라는 게 사실 엄청 뜨거운 물로 하면 저희가 붉게 됐다는 말 자체가 약간의 화상을 입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팔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얼굴 같은 경우는 뭐 세수할 때는 엄청 뜨거운 물로 보통은 잘 안 하는데 네. 저희가 샤워기로 할 때는 얼굴도 엄청 뜨거운 물로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되고 피부가 약간 손상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뜨겁게 해서 이렇게 빨개지는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주의를 해야겠네요. 또 다른 네. 주의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열이 난다는 거 이런 것도 방지하고 뭐 뜨거운 음식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겨울에는 봄, 가을 이럴 때 많이 건조한데 네. 샤워를 오전에도 한 번 하고 밤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2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뭐 어른분들은 비누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바디 클렌저도 센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만약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렵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을 때는 그렇게 센 세제를 쓰기보다는 뭐 오전이나 저녁이 더 좋고 저녁에는 밖에 나갔다가 왔으니까 저희가 안 좋은 세균이나 이런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바디 클렌저를 한 번 정도 쓰는 건 괜찮은데 아침에 샤워할 때는 저녁에 샤워를 했으면 굳이 클렌저를 안 써도 되고 그냥 물로만 이렇게 씻으셔도 무관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 것도 도움이 그럼 되고. 바디 클렌저를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보습제를 자주 사용하면 이게 두드러기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뭐 보습제는 네. 언제든지 바르는 게 대부분 좋고 특히 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과하게 샤워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샤워를 하시고 난 직후에 그 이제 목욕탕에서 바로바로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뭐 닦고 밖에 나오고 약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또 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또 약간 건조해지고 가려움을 동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수분을 닦지 않은 채로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은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우선 수건으로 수건으로 한번 한번 닦고 닦은 뒤 그 다음에 바로 빠르게. 이제 발라주시는 게 이제 피부의 보습에 더 좋습니다. 네. 뭐 얼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화장대에 와서 이제 뭐 스킨 로션을 바르는 경우도 많은데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한 다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화장실에 뭐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가벼운 뭐 스킨 정도 준비해 뒀다가 스킨을 바르고 이제 화장대에 가서 직접 이렇게 더 많은 이제 영양을 보습해 주는 게 좋죠. 네. 뭐 음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음식이 엄청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앞에서는 뭐 땅콩이라든지 뭐 돼지고기라든지 토마토, 복숭아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모든 사람이 땅콩 먹는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이제 환자분들이나 뭐 일반인 분들께서 자기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이런 알레르기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경우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거나 해도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 웬만하면 가려주시고 네. 이제 정확한 체질을 구분해서 체질에 맞게끔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체질식.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목체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류, 뭐 쉽게 태음인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고기류가 엄청 좋고 네. 오히려 이제 뭐 생선류가 안 좋은데 생선류를 먹으면 염증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두드러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정 생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선류가 좀 안 맞으시는 분들인 거죠? 네, 우선은 바다 생선 위주고 바다 생선인 경우에 몇 가지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특징적으로 구분해내기가 좀 어려워서 우선적으로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생선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태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류는 뭐 포괄적으로 다 괜찮을 수 있지만 바다 생선들을 좀 피하시는 것? 네, 맞습니다. 뭐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피할 것이나 챙겨 먹어야 될 건 없나요?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 샐러드를 먹을 때 이렇게 뭐 양상추라든지 상추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는데 네.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먹고 샐러드는 몸에 좋아 하면서 많이 먹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태음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샐러드가 약간 해로울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초록 잎채소 뭐 상추나 배추, 양배추 이런 네.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뿌리 채소들이 괜찮기 때문에 뿌리 채소는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근, 도라지, 토란 이렇게 예, 흙 땅에 밑에서 예, 뿌리를- 자라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 뿌리를 먹는 이런 채소들이 괜찮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먹어주시고 그냥 커피도 괜찮아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또 커피는 만약에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권하진 않거든요. 체질적으로 맞긴 하지만 커피를 먹게 되면 제가 먹었던 물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할 때 커피도 많이 먹는 경우가 있고 예. 그래서 뭐 커피가 체질적으로 맞지만 조금 안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태어민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상추에 싸서 먹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버섯을 같이 구워서 드시면 돼요. 버섯. 네, 버섯이 좋기 때문에 버섯을 같이 구워서 드시고 과일 같은 경우는 뭐 배랑 사과, 수박 이런 게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배가 제일 좋습니다. 예. 왜 배가 제일 좋은가요? 뭐 외는 없는데 이제 그 먹어봤을 때 사과, 수박인 경우도 엄청 잘 맞기도 한데 배를 먹었을 때 더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배즙 같은 걸 좀 드셔도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뭐 배를 어떻게 변화시켜도 결국은 배 그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배즙으로 먹는 게 더 먹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드셔도 되죠. 네. 물론 거기에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섞으면 안 되고 순수 이제 배만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 간식을 먹을 때도 초콜릿 이런 거는 별로고 견과류 위주로 드시면 돼요. 호두나 잣, 아몬드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개류, 그 생선 말고 조개류도 별로 안 좋고 뭐 과일은 뭐 감이나 모과, 체리, 포도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집에서 평상시에 뭐 아까 같이 식습관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율무차를 조금 자주 드시면 돼요. 다른 뭐 보리차나 모과차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 뭐 태음인, 그러니까 목체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체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금체질 같은 경우는 또 엄청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육류, 고기들 이런 걸 먹었을 때는 안 좋을 수가 있고 바다 생선을 먹었을 때 또 좋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거의 반대가 많고 과일도 대부분 반대고 감이나 모과 이런 게 좋고 이제 다른 사과나 배 이런 수박 과일이 또 안 좋거든요. 네. 거의 반대고 또 특히나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 진짜로 가려야 할 음식들은 고기, 그 다음에 우유, 커피, 밀가루 이렇게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가려주시는 게 이제 식단 관리가 좀 쉽지 않으시겠어요?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체질 중에 금체질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금체질인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음식을 가려야 아토피가 낫지 음식을 무분별하게 먹으면 절대 아토피는 낫지가 않아요. 주로 이제 해산물류를 드시는 게 좋다. 네, 만약에 금체질이라고 판단이 네.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뭐 태음인, 태양인 알아봤는데 소음인은 그럼 어떤가요? 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저희가 알듯이 손발이 약간 차고 뭐 체격도 좀 적고 이제 위장이 조금 약하고 차갑기 때문에 좀 따뜻한 음식들을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흰 쌀밥보다는 이제 뭐 현미나 찹쌀 이런 걸 섞어서 먹는 게 좋고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삼계탕을 드시면 되거든요. 삼계탕인 경우에 닭고기도 좋고 인삼도 좋고 대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소민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제1의 보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염소고기나 개고기나 벌꿀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으로 생각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소민에게 엄청 잘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차가운 음식들 쉽게 봤을 때 뭐 팥이나 돼지고기 이런 게 안 좋고 그 다음에 보리밥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차가운 음식들 아니면 뭐 냉면, 밀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기 때문에 일단 찬 것들이 몸에 오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뭐 물도 조금 따뜻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쉽게 집에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대추차나 생강차, 계피차
이렇게 세 가지는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어서 네. 뭐 물 대신에 따뜻하게 해서 복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면 커피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시원한 음료를 대부분 많이 팔고 차 같은 경우도 카페인 함유가 된 차들이 많아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먹을 때는 대추차는 사실 좀 보기 힘드니까 뭐 유자차라든지 레몬티 이런 종류로 드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양이는 어떤가요? 소양인인 같은 경우는 또 소음인이랑 반대라서 아, 이제 뭐 몸에 좀 열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위장이 조금 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것들을 먹으면 더 열해질 수가 있고 시원한 것들을 많이 먹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평상시에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야 해 그래야 건강해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소양인 경우에 반대네요. 그렇게 따뜻한 물을 먹으면 엄청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반대로 이제 보리나 팥, 돼지고기 이렇게 뭐 성질이 찬 것들이 괜찮고 뭐 채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 채소는 그 별로 안 좋고 잎 채소들이 좋아요. 뭐 상추나 배추, 양배추 이런 게 좋고 뭐 무나 당근, 뭐 연근, 토란, 도라지 이런 건 또 안 좋고 그리고 과일은 이제 뭐 배나 참외, 수박, 뭐 딸기, 바나나 이런 게 괜찮고 오히려 이제 뭐 귤이나 오렌지, 망고, 토마토 이런 거는 또 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드러기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두드러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생활 습관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두드러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죽순입니다. 죽순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죽순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우선 죽순은 대나무의 연한 싹인데 뭐 향이 강하지 않고 식감이 좋고 담백해서 뭐 저희가 밥이랑 같이 먹을 때 장아찌나 볶음 요리 아니면 밥에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죽순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압 조절 능력이 이제 뛰어나고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몸속에 탁해진 혈액을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네.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륨과 페타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혈압을 정상화시켜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죽순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고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데 우선 열량도 낮고 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할 때 저희가 보통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씹히는 맛을 내는 섬유질 같은 경우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배변 운동을 도와서 변비 예방을 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와 장을 보호하는 점막을 형성하고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죽순은 원기 회복과 피로 해소에도 좋은 음식인데 우선 단백질이랑 뭐 비타민 B군, C군 이런 게 비롯해서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미네랄 성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네. 그럼 죽순 같은 경우에는 복용할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죽순이 제가 아까 열한 분들에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네. 죽순은 이제 약간 달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뭐 번열이랑 갈증을 없애기도 하고 체액을 원활히 하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뭐 복부가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 소양인 체질 같은 경우에 잘 맞고 소민 체질 같은 경우에 먹게 되면 더 많이 설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복용 방법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죽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 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LG 헬로비전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7이고요. 네, 몸무게는 64kg.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당뇨가 15년 전부터 있었어요. 아, 네. 근데,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64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광규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15년 전에 당뇨가 있었어요. 네. 당뇨가 있는데 요즘 근래 손발이 차고요. 한 4, 5년 전부터. 4, 5년 정도? 네, 네. 그때부터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더욱 발이 시려워요. 요즘 들어서 더 시리시고? 네, 음, 엄청 시려워요. 그리고 뭐 다른 그리고- 증상들은 없으시고요? 무릎이 네. 좀 아프긴 해요. 허리부터 무릎 뒤쪽 있죠. 네. 거기가 좀 아파요. 무릎이 앞면보다는 뒷면이 아프고. 예, 예, 예. 보통 무릎이 뒷면이 아플 때는 어떨 때가 아프세요? 그리고 걸을 걷고 왔을 때요. 그리고 걷고 나서? 앉았을 때. 예, 예. 앉았을 때. 예. 우선은 뭐 일단 무릎 뒤쪽으로 통증이 있으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그 다음에 네. 손발이 특히 많이 시리시다. 예. 네. 그리고 또 죄송해요. 네, 엉치도 아닙니다. 아파요. 엉치도 아파요. 아프고. 네. 예, 예. 이게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주된 증상으로는 손발이 시리신 게 제일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손발이 사실 시릴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예로 들 수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허리 쪽으로 뭐 이제 엉치 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발이 많이 시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허리 통증도 있고 엉치 통증도 있고 무릎도 사실 앞면보다는 뒷면으로 더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네. 때는 지금 허리 쪽으로 문제가 약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예전에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검사는 좀 해보셨어요? 협착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협착증이 있고 예, 예, 예. 이게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하면 이제 허리 쪽으로 뭐 체중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에 있는 신경이 약간 눌리게 되면서 뭐 허리나 엉치 쪽으로 통증이 올 수 있고 허리 이렇게 뒤로 따라서 뭐 허벅지라든지 아니면 무릎 쪽으로도 뭐 안 좋은 뭐 시림이라든지 저림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발도 네. 마찬가지고 아, 네, 그래서 한번 그 검사를 받으신 지 엄청 오래 되셨으면 뭐 한 번 더 검사를 받고 정밀한 검사 후에 이제 뭐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뭐 허리 쪽이나 이쪽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혈액순환을 할 수 있게끔 약을 조금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신경외과 약을 먹었더니 속이 미식거려요. 신경외과 약을?
예. 신경외과 약이라는 허리가- 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이제 신경외과 가서 언제 한번 주사를 맞았어요, 허리에. 네, 허리에 주사를 맞았더니 거기서 이제 약을 조제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속이 미식거리고 음, 불편하더라. 그리고 죄송하지만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니까 소변이? 가지를 못하겠어요. 예. 아, 그래서 비뇨기과에 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이게 뭐 사실은 뭐 허리가 아프다 하면 뭐 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갔다가 또 소변이 안 나온다 하면 뭐 또 비뇨기과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뭐 엄청 많은 과를 다니면서 약을 계속 타 드시고 하면 약 종류도 엄청 많이 늘어날 뿐더러 지금 드시는 약들 때문에 지금 위장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이제 겉에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한의원 근처에 있는 한의원 이런 데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뭐 조금 진단을 하셔서 허리 쪽으로도 이제 뭐 소변 쪽으로도 치료를 좀 같이 받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의원 가서 허리 침도 맞기는 하거든요. 네. 네, 약을 너무 진짜 가다 복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당뇨약만 해도 네. 많은데 그래서 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네, 좀 이제 네. 진단 받으신 지 오래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진단 받으시고 네, 좀 더 네.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기를 네,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네. 참고하셔서 네, 건강에 도움 네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나이는 64세고요. 네, 키는 155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56 정도요. 56kg 정도. 네, 제 옆에 김광규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요. 네, 이 겨울만 되면 이렇게 몸에 네, 이 뽀드가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사방에 나거든요. 어디예요? 뽀드가리 같은 게 이 팔 다리에 거의 많이 나고, 팔, 다리에 많이 나고, 예, 엉덩이에도 나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도 그때뿐이고, 네.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검사를 막 알레르기 검사를 여러 가지도 했는데 네, 뭐 나오는 게 없대요. 음, 나오는 게 없다 그러고 건조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건조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겨울만 되면 더 심해요. 네, 우선은 겨울만 되면 심하다고 하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이다 하니까 저희가 조금 차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약간 따뜻하게 많이 했을 때 그런 뾰루지가 올라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뜻하게 안 해도 그러고요. 원장님 제가 또 네, 다른 거 여쭤볼게요. 제가 몸이 네. 뭐 독감이 걸리든 대상포진료도 열이 없어요 몸에. 아, 열이 없다고요? 없으시다고. 예. 예, 열이 없으시고 그 열이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뭐 젊으셨을 때 뭐 20, 30대 때도 그러니까 하여튼 열이라는 게 없어요 제 몸에는. 20, 30대도 그때는 이런 거 나지도 않고 그래서 몰랐는데 네. 하여튼 열이 안 나요. 뭔 저기가 사람이 어디 아프면 막 그 네. 인두염이 열이 잘 안 나는 것 같다고. 네, 지금 네. 그렇게 시간이 좀 부어도 네, 많이 없어서 원장님 일단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제 열로 인한 건 아닐 수 있고 겨울철에 올라오기 네. 때문에 그 네. 뭐 피부과나 병원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진짜 건조한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샤워를 하시거나 할 때는 샤워를 너무 이제 뭐 바디 클렌저나 비누를 써서 강하게 하지 마시고 물로만 씻고 중요 부위나 뭐 손발 이렇게 진짜로 이제 세균을 많이 씻어야 하는 부위만 이제 세제로 좀 씻으시고 나머지는 물로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이제 보습 효과를 주시는 게 약간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건조. 제가 네. 한의원에 가서 네,
맥을 짚어보면 맥이 그렇게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맥이 아. 약하시다. 근데 딴 사람들도 그런 데 가면 다 맥이 약하다고.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지금 제가 네, 저희 전화 홍-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우선 예. 건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보시고 이 맥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